대통령이 기본이 없나요? 무슨 질문이신지. 아니라고 당당하게 하셔야죠. 비서실장님. 아니죠? 질문이 자, 그리고 대통령이 술주정뱅입니까? 아니죠. 자, 그런데 이거 제 의견이 아니라 이코노미스트의 기사 제목과 사파로 실린 그 내용 물어보는 겁니다. 제 의견 아닙니다. 2022년 8월 25일 South Korea's president needs to run to the basis라고 기본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본이 없다. 그리고 술주정뱅이를 묘사했던 그 사진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항의하고 정정보도 요구했습니까? 안 하셨어요. 자, 이건 안 했는데, 자,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체코 언론이 자, 논문이 조작된 부분이 있다. 논문이 표절된 부분이 있다. 주가 조작 공범의 의혹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했더니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정정을 요청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자, 대통령은 기본도 없는 사람이다, 술주정뱅이다, 그림까지 그려서 그걸 주관적으로 딱 찝어서 서술했는데 아무도 대통령실에서 움직이지 않았는데 여사님이 여러 의혹이 있어서 사기꾼이다라는 그런 비유를 썼더니 여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대통령실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얘기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이 나라의 최고 권력이다라는 명태균 씨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겠. 정진석 실장님. 네. 네, 그 공당의 당대표는 신뢰할 만한 사람일까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도자이시니까요. 네, 그렇겠죠. 그 김진태 의원이 당시 충성맹세를 하고 살아났다라는 얘기가 벌써 돌고 있는데 그때 당시 김진태 의원이 왜 배제가 됐냐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제 5.18 망언에 대한 책임을 물었었어요. 그런데 2022년 4월 14일 황상무 전 KBS 앵커가 단수 공천이 됐다가 나흘 만에 번복이 됩니다. 잘 기억하시죠? 그죠? 공관위원장이셨으니까. 네. 이게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라는데 이게 왜 이렇게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책임을 물었던 김진태 후보에게 다시 경선 기회를 준 이유를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모든 것이 뭐 제 혼자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공천관리위원회 의견을 들어가지고 과정이 아니라 이유를 물었습니다. 실장님. 과정을 묻지 않았고요. 왜 다시 경선 기회를 줬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경쟁력이 있어서요? 상대 후보와의 경쟁력. 알겠습니다. 김진태 후보가 압도적으로 원하기 때문에 이기는 선거를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제 질문에 어긋난 대답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김진태 후보가 김건희 여사한테 충성맹세했다는 얘기 이준석 의원이 뉴스토마토 기자에게 했던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현 의원이 한 말입니다. 김진태가 가서 충성맹세를 했다는 거야. 다음 날이 경선 데드라인인데 윤 대통령이 아침에 안 일어나고 정진석한테 전화해서 경선시키라고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전화기 들고 가서 윤 대통령 자고 있는데 네가 전화할래? 내가 할까? 이렇게. 근데 내가 김진태한테 그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술 먹다가 했을 때 김진태가 나한테 대표님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말을 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터무니없는 이야기고요. 뭐 여기 천하람 의원님도 계시지만 지금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을 불러서 김진태 후보를 불러서 성명도 듣고 제가 이준석 또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하고 해서 경선에 붙게 하겠습니다. 네, 공당의 당대표가 한 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네, 지금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한 좀 얘기를 좀 물어볼게요. 자, 2022년 7월에 명태균 씨가 그 국토교통부의 투기 과열 지구 해제 과정에서 자기가 힘을 써서 세종 대신에 경남 창원 의창을 포함시켰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투기과열 지역 해소됐다고 사람들 좋아하지, 말이 수천억이지. 근데 문제는 정작 풀어야 될 세종이 이번에 의창을 넣는 바람에 안 풀린 거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투기과열지구 해제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국토교통부 관할이고요. 원희룡 전 장관 시절인데 명태균 씨와 원희룡 장관 자주 통화하는 사이였습니까? 네, 그 제주도지사 때부터 자주 연락을 하고 소통을 했던 그렇군요.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을까요? 김영삼 의원하고도 좀 친하게 지냈었고 이제 친밀한 관계로. 원희룡 장관가요? 네. 그랬군요. 자, 4개월 뒤 11월에는 창원 산단 현장 실사가 있었습니다. 창원시 대외비 문건이에요. 근데 명태균 씨가 입수하고 공무원들과 현장 실사도 같이 다녔다고 하는데요. 네, 이것도 PPT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후보지가 의창구 북면과 동읍 대사면이었는데 4개월 뒤 실제 발표를 봤더니
바뀌었어요. 이 바뀐 거 혹시 명태균 씨 입김이 들어간 겁니까? 최초 그 창원대학교 태촌동하고 네, 그 북면하고 대산 네네 맞습니다. 인근과 대산면 일권이 제외되죠. 그 네, 대신에 네. 북면과 동읍 지역이 더 넓게 확대가. 이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태균 씨가 영향을 미쳤던 걸까요? 그 본인이 의견을 제시했던 거에 비해서 좀 빠졌던 땅이 있어서 추가로 이제 확보를 더 해달라고 이제 건의를 해라. 건의를 했는데 이 건의가 반영이 됐군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원희룡 전 장관 직접 소통했다고 합니까? 저는 소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을 했군요. 네,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현장 실사 당시 보고를 했던 담당국장 혹시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3급으로 승진도 하셨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4급에서 3급까지 승진하는 게 매우 어려운 일로 생각하는데 요 인사에도 혹시 좀 입김이 있었던 겁니까? 그 명태균 대표의 말로는 일단 국가산단 이제 그 후보지 선정에 이제 열심히 이바지했기 때문에 승진을 했다. 그랬군요. 네. 네, 지금 보니까 여사님하고도 자주 소통을 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도 자주 소통을 해서 지금 이런 창원 산단에 있어서 그 대상 지역이 바뀌는 것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하셨고 세종이 빠지는 그래서 창원이 들어가는 이런 일이 생겼군요. 자, 한편으로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건희 여사를 위한 여론조사도 있었지만 돈을 못 받았잖아요. 사실상. 자, 유명 정치인의 요청으로 이렇게 여론조사 했다가 돈 못 받은, 그러니까 명태균 리스트가 좀 더 있습니까? 못 받았던 분들, 그러니까 그 해주고 못 받은 사례들.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명태균 대표가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해서 이제 늘어났던 금액들이 좀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못 받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랬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하고 답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대통령실이 지금 5월 9일 이후로, 그러니까 취임식 전날 이후로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이후에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씨, 윤석열 대통령까지 가지 않고요. 김건희 씨와 소통한 사례 아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일단 전화하는 그 상황을 본 적이 있고 네. 그 뒤에 뭐 이렇게 해외 순방할 때 관련해서도 이제 순방과 관련해서요? 네, 명태균 대표가 이제 뭐 꿈자리가 안 좋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순방 날짜가 네. 바뀌었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네, 들었던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통화한 사례. 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엘리자베스 이제 그 참배할 때 그때도 이제 일정을 바꿔서 참배를 못하게끔 했던 경우도 있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장모님과도 관련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이지만 그 집에 갔을 때 이제 뭐 중년의 여성이 그 번거지 모자를 쓰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을 때 그 이 집안의 기운이 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며칠 뒤에 그 장모가 이제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진석 실장님께 몇 가지만 좀 여쭐게요. 그 명태균 씨하고 통화한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만난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들어본 적은 있으신가요? 신문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말고 이 사건 터지기 전에는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오늘자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입니다. 결국은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어요. 19%가 나왔고 17%가 나왔습니다. 비서실장으로서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송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송구하다는 그 마음을 대통령께서는 갖고 계십니까? 매일같이 보실 테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국민들의 의견 또 구체적인 정책들이 어떻게 국민 속으로 스며드는지를 정교하게 체크하고 계시고 그런 면에서 여론을 잘 살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정교하게 체크하고 있고 여론을 잘 살펴보고 계시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지는 글쎄요. 하고 있습니까? 심각하다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숫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대통령께서 생각은 하시냐고요. 이제 반등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할 테니까요.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0%대가 꽤나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심각하게 인지하시지는 않았나 보네요. 높은 지지도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서방 국가를 보더라도 직전에 기시다 총리도 계속 15% 13% 내외였고 유럽의 정상들도 20%를 넘기는 정상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네. 그러나 높은 지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기일전에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대통령께서는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의 인식은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이런 여론조사의 숫자를 보내고 있는 것은 꽤나 오래됐거든요. 근데도 이 빨간불을 대통령께서 아직도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실장님께서 잘못 답변하신 거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정치인이 돼서 좀 미숙한 부분들이 있으시다 이런 말씀도 아까부터 계속 하셨고, 또 공관위에서 나한테 이거 들고 왔길래 라고 대통령께서는 답변하셨는데, 그러니까 녹취록에서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실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대응을 하셨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야, 대통령님 너무 안 되셨다. 어찌 대통령 앞에서 내가 방패막이가 되어야지 하는 참모가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다들 대통령을 방패막이로 만들고 다 그 뒤에 숨어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대통령의 말을 이렇게 박으로 만들어요? 글쎄, 뭐 잘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들고 왔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공천 관련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상반된 답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뭐가 드린 맞는 겁니다. 겁니까? 대통령 말이 맞는 겁니까? 대통령실 말이 맞는 겁니까? 저희가 뭘 따라가야 돼요? 공천관리 책임을 졌던 윤상현 의원이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에게 보고 드린 바 없고 지시를 받은 바 알겠습니다. 없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부터 대통령의 말은 거짓말이고 대통령실의 말을 참으로 알아듣고 하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죠? 그건 의원님 선택에 달린 문제겠죠. 이래서 대통령님이 안 됐다는 겁니다. 신용환 씨에게 묻겠습니다. 네. 명태균 씨가 82건의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신용환 증인께서 직접 여론조사 보고서를 확인한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어떤 거죠? 네, 있습니다. 저는 명태균 씨나 그 분들을 알지는 못하고요. 몇 년 동안 잊어먹고 지났습니다. 저는 떠났고, 그에 대해서 뭐 달리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뉴스에 이제 한 두어 달 전부터 계속 거론되고 이러면서 혹시 뭐가 있었나 하고 보는 과정에서, 물론 여론조사에 대한 자료는 밝힐 수는 없지만, 더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명태균 씨라고 하는 그 회사, 거기에서 제가 파일을 보다가, 미래한국이라고 적혀 있는 파일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이름인데? 하고 이렇게 보면서, 그게, 3월 8일자로 돼 있었고 9차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론조사를 혼자 보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기억이, 네, 보고를 받는 과정들이 좀 있었나요? 보통은 제가 이제 아침에 전략 조정 회의라는 걸 들어가고 저녁에는 일일 상황 점검 회의라는 걸 들어가는데요. 뭐 양쪽 회의가 이제 구성원이 비슷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바쁘시면 못 와서 또 차상위 분이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구성원은 계속 바뀌어 있었습니다만 국내 유수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와서 직접 어떤 그런 여론조사 내용을 설명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의미 있는 날 한 달 전이라든지 D-30일원 때는 저희는 뭐 출처는 알지 못합니다만 어떤 페이퍼를 보고 한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회의를 거친 회의체가 있다. 아니요, 그 여론조사 회의체는 저는 모릅니다. 그건 모르고 보통은 아침에 07시에 선대 본부장님들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실무 각 파트에 실무 책임자분들이 모여서 전략 조정 회의를 하는데 네. 그때 예를 들어서 어디가 급격하게 이렇게 빠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을 가기로 했던 것을 B 지역으로 그럼 바꾸자 하면 이제 일정 담당분이 또 바빠지시고 저희 네, 그러면 전략조정회의에서 여론조사가 됐든 혹은 동향이 됐든 언론 기사가 됐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하신다는 뭐 거죠? 그런 말씀이나 또는 뭐 그 전략조정회의는 누가 참석합니까? 전략 조정회의는 그 각 파트별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이제 정책 공약이고요 조직이라든지 뭐 홍보 대변인단 이런 식으로 각 파트의 실무 제가 책임자들이 알기로는 예. 윤재옥 상황실장, 이철규 전략기획본부장, 그리고 김동조 메시지팀, 김은혜 대변인단, 또 박민식 전략기획, 김호진 지금 차관 지내셨던 분이죠. 당 조직국장, 또 김승희 의전. 근데 그 부분은 당에서 나눠졌던 회의체 그 도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실무 책임자들이 오시는 거고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저는 한 95%쯤 참석을 했고요. 다른 분들은 바뀌기도 하고 윤재옥 실장님이나 이철규 의원님은 선대본 회의 마치고 와서 이제 이해를 주재하시는데 이철규 의원님은 오실 때도 있고 안 오실 때도 많이 있었고 주로 메인 주제는 윤재옥 실장님이 많이 하시긴 했습니다.